예, 영상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저도 오랜만에 영상들 또, 사실 잘 안 봐요. 저 역시도 잘 안 봅니다. 왜 안 볼까요? 여러분들도 보면서 그런 생각 했을까요? 이게 왜, 뭐지? 갑자기 이 마음 속에 이렇게 좀 울리는 이건 뭘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장면을 볼 때마다 좀 눈물이 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그 아픔, 연민 이런 정서들이 함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 이산가족은 과거에 비해서 과거까지만 해도 뭐 한 80, 만약에 우리가 1950년도에 10살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몇 살일까요? 지금 70년이 지났습니다. 1980, 벌써 80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최근 들어서 여기 생존자의 나이 현황들 보이실 텐데요. 생존자의 나이 80대하고 90대가 굉장히 많은 폭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시죠? 저의 할머니하고 저희 할머니 정도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조금 어리시겠죠? 네, 저희 할머니가 올해 아흔이 되셨는데요. 90살이 되셨는데요. 이제 거의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간 거예요. 음, 거동도 많이 불편하시고 굉장히 어, 이제 나이가 많아지신 거죠. 과거에 50대 때만 해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90세를 향해 오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살아서 계시는 보다는 돌아가신 분들이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그래프에서도 보시게 되면 보이시죠?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볶음방이다. 아, 나 보고 오고 싶은데 진짜 내 가족이 보고 싶은데 매년 이산가족 상봉은 한 번 진행될 때 250명 정도가 거의 한계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한 1000명씩, 2000명씩 딱 만나고 계속적으로 정례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만난다, 두 달에 한 번씩은 만난다. 이게 정리되면 모르는데 지금 이게 남과 북이 계속적으로 대립 상태에 있다 보니까 대립하는 이 과정 속에서 굉장히 또 이런 걸 협상 카드처럼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또 만날 수 있을지, 만나는 기회가 생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서로 간에 이러한 그 적십자사와 연계하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비정례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있는 거죠. 제후품 몇 명이나 당첨이 되냐? 연세 드신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살아있어야 해볼 텐데 살아있지도 못한 분들은 벌써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 뭐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국가와 우리가 함께 좀 협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그 정치적 체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뭔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해온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 함께 그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아픔을 달래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단순히 정치적 대립만을 얘기할 게 아니라 서로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최소한의 인간다움 그런 정에 대해서는 서로 그 해소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다음 개성공단 사업인데요. 남북 경협의 가장 핵심이라고 가장 처음으로 이루어졌던 것들이 뭐냐 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금강산 관광입니다. 금강산 관광이 막히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금강산 관광을 했던 한 남한 여성분이 길을 걷다가 북한 군인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북한에서 어떠한 사과 조치를 하지 않아요. 유감 있다, 뭐 이렇게 되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금강관광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끝났지만 개성공단 사업은 그대로 유지를 해왔었거든요.
개성공단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해도 되는데 왜 굳이 나 북한에 다느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하잖아요. 그냥 우리도 지금 일이 없어서 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그런 실업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북한에다 부진해야 되느냐 이러한 생각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노동자들의 노동의 그 가치가 좀 다른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현 사회에서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면 있을 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급 일자리가 없는 거죠, 우리 사회는. 그러니까 단순히 어, 3D 업종. 그러니까 지난번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계속 들어오는 이유에 대해서 3D, dirty, difficult, dangerous한 이 세 가지 업종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노동자는 부족한 거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인 노동자들에 비해서 임금이 굉장히 좀 싼 편입니다. 북한의 개성공단을 활용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우리가 고급 인력들, 고급 일자리를 원하는데, 근데 고급 일자리만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모든 제조업이 고급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제조업이 무너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가는 일반적인 공장들은 노동력이 싼 노동력을 찾게 되는데 그 싼 노동력을 북한에서 얻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이 개발되게 되면 이렇게 발전해 나갈 것이다라고 해서 어, 여기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측면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그러면 인건비만 절감했느냐? 그걸 다시 해외에 팔아서 돈을 벌고 그걸 가지고 또 다시 국내에 투자하게 되고 이러한 선순환 효과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없는 상태다. 남북 경협별로 해서 10대 사업별 누적 경제 성장 효과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이제 예상치입니다. 예상치. 2019년부터 2038년, 그러니까 앞으로 20년 정도, 그 한 20년 동안에 경제 성장 효과는 어느 정도 될 것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10개의 사업이 있어요. 10개의 사업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건 개성공단입니다. 이 개성공단을 잘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사업인데, 북에도 분명히 큰 이익이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 북에다가 개성공단을 더 이상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긴 한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언젠가는 북한과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점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의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헌법상 대한민국 헌법상 우리의 영토입니다. 결국 언젠가는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공간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가 못 살고 그냥 둔다? 못 살게 그냥 내버려 둔다? 그러다가 갑자기 북한 체제가 무너져서 흡수통일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하죠? 그럼 북한 사람들 가만히 있을까요? 잘 사는 남한으로 내려올 거예요. 잘 사는 남한으로. 잘 사는 남한으로 내려오면 남한은 어떻게 될까요? 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통일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유들 중에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끊임없이 이렇게 남과 북이 경제 협력을 통해서 끊임없이 북한에게도 어느 정도 혜택을 제공하고 또 그보다 더 큰 대한민국의 혜택이 커진다면 그로 인해서 서로 상생하게 되고 언젠가는 우리 영토가 될 그 북한의 기반 시설을 좀 닦아줌으로 인해서 통일이 실제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경제를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협력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개성공단을 보신 것처럼 북한을 이해하는 자세, 북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경계의 대상이고 그냥 우리한테 그냥 무시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전쟁의 위협을 가져다 주는 대상이 있기도 하고 전쟁의 위협만을 주는 게 아니라 평화 시대를 또 노리고 우리가 좀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거나 또는 더 나아가서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면 북한을 좀 제대로 이해하고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좀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가 바로 그래서 균형 있는 이해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점이죠. 분단 현실을 간과하고 그냥 지금 현재 우리는 분단 국가란 말이죠. 북으로 갈 수도 없고 남쪽 북한 사람들이 남쪽으로 올 수 없는 이 상황인데 그냥 사랑의 불시착처럼 갑자기 패러글라이딩 타다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죠? 그 분단의 현실을 간과하고 하회와 협력으로 대상으로만 인식한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북이 정말 핵폭탄을 던질 수도 있는 거고 미사일을 던져서 우리 사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경계만 할 거냐? 그건 아니고 경계에 대해서 단순히 그렇다고 해서 경계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북한은 나쁜 놈들이야. 북한은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 라고 해서 적대시하고 모든 상황에서 북한 너희들은 사라졌으면 좋겠어. 이렇게만 인식하는 것 역시도 반대한 측면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균형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상호 호혜적 관계 속에서 균형적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개념인데요. 상호 호혜적인 관계가 무엇이냐?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서로에게 단순한 경계 대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경계 대상이면서도 협력의 대상이고 협력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정 측면에서는 경계도 해 나가면서 양쪽의 균형을 갖고 그 균형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더 나아가서 북한을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서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학교에서 수업을 했다면 조금 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만, 물론 그때도 매우 팩트 체크가 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북한 이야기를 잘못하게 되면 어, 저에게 이상한 이야기가 들릴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잘못된 지식을 여러분한테 전달하게 되고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그래서 저 역시도 처음에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렸던 것처럼 통일교육원에서 나와 있는 북한 이해 그리고 통일 방법 뭐 이런 책들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좀 드렸었는데요. 다시 볼까요? 통일 문제 이해라는 책하고 그리고 제 옆자리에 지금 복잡하긴 한데 아시죠? 제 옆자리 워낙 복잡한 거. 북한의 이해. 이 두 권의 책이 바로 통일교육원이라고 하는 거죠. 국가가 편찬한 내용입니다. 국가가 편찬한 걸 믿지 못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편찬한 이 두 가지 책을 가장 베이스로 깔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리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제가 신문이랑 이런 것들을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때, 그리고 영상을 보여드릴 때, 되도록이면 공중파를 보여드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공중파에서 나와 있는 것들을 함부로 지금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종편이나 한쪽에 치우친 시선들을 뭐 좌파 언론 또는 우파 언론에 뭔가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는 그런 한쪽에 치우친 시선들을 여러분한테 안 보여드리고 웬만하면 공중파에서 나와 있는 가장 팩트 체크가 되어 있는 것들만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북한이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환경과 실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보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객관적 사실에 맞추어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걸 놓치면 이 객관적 사실을 놓치게 되면 이 객관적 사실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팩트 체크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편적 가치에 근거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북한, 어, 우리는 동포야 함께해야 돼.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도 틀린 거고요. 북한 위험한 국가야. 그 나라랑 우리는 함께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돼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보편적 가치, 인간 존엄성, 자유, 평등, 인권이라고 하는 이러한 가치들의 기초에서 북한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합의가 되면 북한을 이해하는 것은 거의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이런저런 설명들을 좀 드렸던 것들이 이제 거의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할 이야기는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북한의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잠깐 해서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것들을 좀 활용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면 북한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렸던 크게 한 4차시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실제 학교에 왔다면 한 달 동안
했을 이야기네요. 한 달 동안 했을 이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통일이 필요한 이유가 될지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좀 다양한 관점에서 좀 다양한 것들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이유는 북한을 이해하는 바람직한 자세 이 방법의 가장 핵심인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이해를 해 나가라는 것이 매우 핵심입니다. 제가 알려드릴 건 바로 그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